만만찮은 인생 이야기 만만하게 풀어봅니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은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독보적인 네.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우리가 흔히들 전설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일반 분들은 참 이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어떤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사실은 핑계거리를 찾기가 쉽잖아요. 근데 도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전설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교수님도 씨름계의 전설이시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죠. 한때 네. 20대 때는 그런 뭐 전설적인 이만기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아,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를 진행하면서 이게 나도 이제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만만찮은 세상 만만하게 우리 이겨내는 분들의 이야기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세계적인 거벽 등반가입니다. 히말라야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모험가이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거벽 등반가인 박정원 대장님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그런 많은 분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좀 뭔가 남다르다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너무 왜소하죠. 왜냐면 이 히말라야를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좀 크게 보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좀 이렇게 체구도 크고 뭐 이렇게 키도 크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이제 히말라야에 가는 사람들은 체구가 작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산소 운동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히말라야는 이렇게 근육량이 많으면 산소량을 많이 섭취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호리호리한 사람들이 고산 등반에 실력을 좀 발휘하죠. 저희들 몸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되죠. 고산 가는 예, 거거든요. 예. 전설이 될 수 없습니다. 교수님보단 제 쪽이 좀 더 많아요. 예, 그렇죠. 우리 은지 씨 같은 경우 좀 비신해서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히말라야를 역전해요. 아. 예, 좀 네. 특별한 경우죠, 히말라야. 근성을 가지고 좀 오르면 가능할까요? 네. 근데 저희가 세계적인 거벽 등반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맞는 소개일까요? 이제 사실은 세계적인 급액 등반가는 좀 만만치가 않고요, 솔직히.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이런 급액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은 제가 지금 급액 등반가라고 소개를 했지만 그 역시도 전설이죠,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 이미 지나간 각이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지금의 저는 급액 등반가가 아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탐험가라든지 뭐 모험가. 익스트리머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산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거벽하면 거대한 벽을 이야기하는 거벽이라고 그러니까. 예, 아주 큰 벽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1,500m에서 한 3,000m 정도 되는 네. 그런 벽을 오르는 거. 실제로 그런 벽들은 예전 같으면 한 10년 전 같으면 한 달 정도에 올라대는 벽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초경량 아주 가벼운 스타일로 오르는 이런 최첨단 등반가들이 오르는 방식으로 오르면 한 2박 3일 정도. 그러면 이렇게 1,500m 정도 같으면 어떤 아파트 큰 63빌딩 쳐다보면 막 오르고 싶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낮죠. 63빌딩은. 그게 낫다고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건가? 63빌딩이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올랐던 벽이 한 6,500m에서 8,800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3,000m 정도의 벽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3,000m면? 실제로 꽤 높은 이제 거죠. 그건 3,000m라는 건 고도차를 이야기하는 고도차, 거예요. 예. 네. 실제로 우리가 등반하는 거리로 환산한다면 한 8km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직선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지그재그로 돌아서. 이제, 루트를 찾아서. 근데 이렇게 자꾸 가니까. 눈에 거슬리는 게 지금 손을 네. 보면요. 네. 아니 진짜 네. 아유 이게 뭐 다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산에는 전문가들이 산에서는 안 다치잖아요. 예. 예, 이게 양, 기계에 양손이 다쳤다고 지금 그러죠. 양손이다. 이게 지금 뭐 그럼 이게 뭐 어떻게 좀 되신 실제로 거예요? 이게 이제 동상에 걸린 건데요. 네. 제가 2005년 1월 16일 날 이제 촐라체라는 산이 있어요. 네. 예, 좀 힘든 산이죠.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산을 오르고 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동계에 겨울에 히말라야 기온은 마이너스 보통 한 5,000m 정도면 28도 정도 돼요. 마이너스 어, 20. 마이너스. 예, 예. 한 많이 떨어질 땐 이게 표준으로 한 5,000m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촐라체 같은 경우에는 해가 들지 않아요.
그럼 평균 기온보다는 한 10도 이상이 더 떨어져요. 체감温더 떨어질 것 예,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30도 마이너스 이런 벽을 이제 2박 3일 동안 오르는 거죠. 그때 사고 그렇게 네, 손을 다치고 이제 위험이 거기서 좀 등반을 됐는데. 한 이후에 하산을 하면서 제 후배가 이제 같이 보통 이 크레바스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크레파스요? 예. 아니요. 빙하에 균열된 네. 텀이라고 보면 돼요. 아. 예. 지금 여기 두 분 사이에 쇼파 사이에 크랙이 있잖아요. 네. 금이 있잖아요. 여기요. 예, 네. 빙하의 어떤 균열된 텀이라고 보면 돼요. 오. 이제 눈으로 보이는 텀도 있고 보이지 않는 텀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틈을 내려올 땐 서로 이제 로프를 묶고 내려와요. 우리는 한 25m 정도 로프를 묶고 다시 내려올 적에. 예, 간격을 유지하면서 네. 혹시 한 사람이 추락하면 잡아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사고가 날 당시에도 저희는 서로 로프로 뭐 묶여 정말 있으셨나요? 우연히 네. 이제 사실은 23m를 사람이 그 친구가 후배 같은 게 한 78kg 돼 있거든요. 네. 23m를 자유낙하한 거예요. 로프에 묶여 있지만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아 친구가 상대방이 네. 같이 갔던 로프에 파트너가 묶여 후배가 있는데. 이제 네. 두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고 제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후배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큰 크레바스 있으니까 조심해. 네. 근데 그 소리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후배는 추락하고 있었다. 근데 떨어졌을 때 뭐 얘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막 그럼 막 부르고 막 이렇게 안 합니까? 보이죠. 처음에 추락했을 때는 이제 여러 번 부르죠. 근데 그 인간의 본성이 나와요. 아, 네. 그 어려운 순간에. 처음에는 이렇게 막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지나면 잘 안 불러요. 왜냐면 내 자신도 힘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추락하면서 우리가 23m를 자유낙하했으니까 추락 개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그러면서 저는 그 충격 있죠. 네. 그 충격에 의해서 5분 척추의 3분의 2가 함몰된다. 아, 그 친구의 그 힘을 내가 받아줘야 돼. 네, 받아줘야 되니까. 네. 23m를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5분 척추의 3분의 2가 함몰되면 의학적으로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저는 왼쪽 갈비뼈 2개, 오른쪽 어깨가 탈골된 거예요. 그 친구 역시 2다리가 골절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떨어지면은 제 생각에 좀 뭐 안 좋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근데 어떻게 그 정도 떨어지면 그 친구도 상당히 많이 다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친구가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추락한 친구 후배의 어떤 삶이 확인된다 그러면 음. 같이 죽는 거거든요. 아, 예,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술의 어떤 테크닉으로 생각해 볼 때 네. 그 크레바스에는 자가 생산해서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 명이 정말 구조를 예, 자기 해야만 스스로 올라올 하는 수 있는 상이 상황이군요. 아니에요. 네. 제가 위에 있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가 뭐 영화에서 클리프행어나 K2에서 보면 네. 이렇게 줄 잡고 올라오죠. 그죠? 예, 그건 정말 그건 아, 터무니없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 영화일 뿐이다. 예, 영화에 할 뿐이죠. 네. 영화가 좀 과장된 예, 부분들이 그렇지. 있네요. 절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봤을 때 후배가 살아 있다는 거를 알게 아니요, 되신 저는 여러 번 건가요?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파이널에 오게 되면 제 스스로도 그때 폭설이 2박 3일 동안 2m가 왔어요. 이미 몸은 탈진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불러보고 정말 대답이 없으면 로프를 끊으려고 했던 거죠. 아, 예, 왜? 저도 끊어버리면은, 예, 예.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극에 처하게 되면 이 뇌가 또 다른 명령어를 전달해요. 살려야 된다는 명령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후배는 죽었다, 후배는 죽었다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그럼 그 순간에 본인 스스로도 아 이러면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급습해 막 오겠네요. 당연하죠.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네.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정시키는 거니까요. 음흠. 그 상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코어 파이널로 불렀죠. 근데 그제서야 살았다는 메아리가 들려왔죠. 아, 근데 오히려 저에게는 그 메아리를 듣는 순간 오히려 저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본인- 진정 죽었구나. 아하, 왜 그냥 후배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목숨을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묶여있는 상황에서 로프를 풀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우리는 긴긴 밤을 동사해서 죽게 되는 거죠. 함께 죽을 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드셨겠어요. 그때는 그럼 그분을 매달림을 끌어올릴 수도 없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게 되는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후배도 운이 좋았던 거죠. 그 중에 하나는 후배가 추락한 지점에 그 크레바스 속에 동굴 속에 자기가 이렇게 장비를 다시 재착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밑으로는 천길낭떠러지예요. 네네. 근데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온도 변화에 의해서 한 덩어리씩 떨어지거든요. 네. 내면에서 한쪽에서. 근데 거기에 다행히도 걸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문 장비를 착용한 거죠. 아, 그리고 참 이제 일이다. 다행히도
등간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챌린지 코스라든지 이런 데 서바이벌 코스에 가면 조교들이 뭘 타고 오르잖아요. 로프를.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 기구를 제가 가지고 가지 말자 그랬는데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죠. 무게를 그런데 다행히도 조금이라도 후배는 그 줄이려면. 기구를 챙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다행이었던 건 두 다리가 골절됐는데 저희가 신었던 신발은 스키야 같은 신발이에요. 발목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부목의 역할을 한 거죠. 예. 아, 부모 예. 보호 역할을. 예, 완전 스키야 같은 거는 발목이 안 구부러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로프를 타고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그렇게 크레바스에서 이제 두 분 다 어찌됐든 뭐 부상을 뭐 척추 쪽에 하고 다른 분들 네, 다리가 부러졌죠. 네. 내려올 때 하산을 할 적에 그때는 쉽지 않은 하산이었을 예, 거예요. 눈이 그때 폭설이 되게 많이 내렸었거든요. 네. 잘못하면 이게 눈사태도 일어나고. 예, 근데 두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걸어가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엉덩방아로 내려왔었고 어떤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이 하산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사실은 그냥 한계의 선을 넘어서 죽음의 팔부동선을 넘어서 내려왔다고 하산을 했다고 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온전한 저희 사람의 상태로 하산한 게 아니고 네. 저는 완전히 뭐 여기가 깨어진 상태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요. 손 역시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라 비틀어졌다 그래야 되나요? 금포도처럼 이렇게 네. 되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을 정말 기어서 내려온 거죠. 사모님은 그렇게 지금 뭐 그러니까요. 가서 사고 나고 손도 네. 이렇게 막 다치고 이렇게 네. 하는데 산에 가는 거 안 말리세요? 산에 가는 거요? 네. 네. 그렇게 말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돌아오는 게 좀 나은데 말리지를 않네요. 아니 보통 보면 이렇게 남자들한테는 오토바이를 타지 마라 그러고 예. 네. 막 이렇지 않고 산도 일반 뭐 뒤에 뭐 우리 그러니까 저기 동네 산도 동네 아니고요. 뭐 뒷동산 같으면은 괜찮은데 늘 가면은 가면 히말라야 진짜 왜냐면 집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이 가기는 많이 되죠. 갔는데 혹 하나 뉴스에 뭐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히말라야 쪽에 가면은 암벽 등반 또 뭐 어떤 등정하다가 뭐 네. 찾는다 못 찾는다 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네, 그때 보면 그렇죠. 그런 심정 좀 이해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사모님한테? 그 어떤 가정에 있어서 그 가정을 믿으니까요. 네. 그 산을 오르는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산을 가기 위한 어떤 가정의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믿음을 주는 거죠. 만약 그 가정이 없고 그 결과물만 놓고 본다면 절대 못 가게 하겠죠. 근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 그 결과물들을 가기 전에 어떤 가정들을 제가 가족들에게 보여주니까 아, 이 사람은 가도 되겠다. 저 정도면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산을 사실 우리 박정현 그 우리 선생님께서 산을 네. 참 처음에 그 접하게 된 동기가 궁금해요. 참 궁금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실험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마산을 내려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냥 니는 특별활동 시간에 실험판으로 들어가라. 예. 아,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들어갔는데 자발적으로 가신 게 아니군요. 아니 자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때는 실험반이 그 인기가 있었나요? 아니 인기가 인기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비었겠죠. 아, 비어. 그 전학 온 사람은 우선적으로 이제 거기를 배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연찮게 제가 실험을 들어가서 그냥 그게 실험 선수로 돼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집이 사천이잖아요. 네. 사천하면 바닷가고 네. 뭐 그 진주 사천 그 주위에는 또 산들도 그렇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닷가 출신이 어촌 출신이 어떻게 산을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까요? 저는 사실 산이 제 탈출의 통로였어요. 탈출의 통로.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뭐 지금은 사천시로 바뀌었지만은 네. 저희 집 앞에 있는 작은 각산이라는 곳에 지금도 있지만 저희 가수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삼남 삼녀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네. 모든 가족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그 가수원에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나무 가지를 줍고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부러운 게 그 논밭에 뛰어놀고 있는 친구들, 축구를 차고 예, 야구를 예. 하는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산을 알고는 산이 탈출의 통로였어요.
도망가려고. 예, 예. 그래서 일하기 이제 싫어서. 아버님은 이제 못하게 하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집에 이렇게 보면 담이 있잖아요. 담벼락에 장작이 쌓여 있으면 네. 뒷문으로 해서 장작 위에 이렇게 가방을 탁 두고 네.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유유히 그 배낭을 탁 담 너머에서 탁 챙겨서 네. 딱 산으로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릴 때 시를 다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삶의 탈출구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이 주는 매력이 네.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서 인간이 가장 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나는 자연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과 호흡 안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는데 자연만이 줄 수 있는 또 감동도 네, 있고 그렇죠. 쉼도 있군요. 저는 상당히 그 산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등산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등산은 지금은 잘 안 가요. 예. 왜냐면 어릴 때 워낙 이 뒤에 있는 무악산을 훈련을 많이 하셨죠?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아. 이게 우리 박사님 같이 산에 대한 어떤 개념하고 지금 박사님 산에 대한 개념 그 산에 탈출하고. 오면 그 자리고 탈출하고 스트레스 풀리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좋은 이야기 다 있는데 우리 거기 가면 괴롭고 힘들고 막 그렇죠. 숨이 차고 운동한 기억밖에 운동하는 없네. 기억밖에 안 나 이게 산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부산에 있는 그 선운고등학교 네. 네. 여기를 이제 이제 그 제가 거기를 왜 갔느냐면요. 네, 그 마도로스 쪽에 일단 바다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미 제가 윈드스프링이라든지 그런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요. 부산으로 갔던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상사바위 등반을 마스터하고 네. 끝내고 저희 선배가 야 이제 금정산으로 가야지. 더 큰 무대를 옮겨라.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학비 문제도 있고 검정산도 국비로 큰 남비가 하나 있죠. 예, 있죠. 네, 그 부채바위요. 네. 거기가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또 메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비 문제도 있고 국비로 학교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바다도 좋아했고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때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 다 미쳤다 그랬어요. 왜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거기는 그 영도에 보면 그 고갈산이라 그러거든요. 네. 거기 학교가 있었는데 담벼락이 거기 한 6m 정도 돼요. 네. 근데 거기를 매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도 보고 저 미친 자식 저 왜 올라가지? 그때부터. 선생님 그리고- 환장하죠. 왜냐면은 아니 올라가서 사고 나봐요. 누가 그게 책임질 맞아 거예요? 선생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네. 그 주말 되면은 매일 도망가지 네. 배낭 싸서. 네. 그러니까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몇 주에 한 번 외출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매주 도망가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그때 보면 참 많이 맞기도 했지만 제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학교에 강연하러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와달라 그래서 한 번 갔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과 제가 학교의 친구들 그다음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죠. 아 오늘의 박정은이 왜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19살 때 히말라야에 네. 처음 가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어떻게 등반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근데 기회가 주어진 거죠. 전 참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때는 사천시로 바뀌기 전에 삼천포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네. 산악회에서 89년도에 초유라는 8,201m 원정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발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거였죠. 근데 저는 후배들한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말라야를 갈 수 있는 기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에베레스트를 오르는데 입장료만 5천만 원이에요. 다섯 입장료만요? 명이요. 네, 입장료만요. 그럼 적어도 5천만 원을 히말라야에 내고 가는 가면, 거군요. 네.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정을 가면 한 1억 5천 정도의 경비가 들거든요. 그럼 개인이 자기가 돈을 내고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럼 그 어떤 팀의 리더라든지 이런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대원들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네. 준비된 자,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항상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항상 원정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준비된 자가 항상 출발할 수 있다. 준비를 해라, 준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그냥 히말라야 가는데 입장료만 5천만 원이 한다면 네. 아 그냥 우리는 뭐 누가 히말라야 등반 간다고 아 그냥 산이니까 가나 산이 그냥 보다. 가는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저는 그럼 그렇지 않죠. 거기 가려면은 아. 비행기 값도 필요할 거고 예. 하루 이틀 만에 갔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보통 한 달 반에서 두 달. 2달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많은 경비들은 누가 다 부담을 해요? 보통 팀의 리더가 그 경비를 만들게 되죠. 아 만듭니까? 예. 팀 리더가? 예. 그럼 당시에 히말라야 고3 때 가신 건데 그때는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그럼 예. 부모님의 허락도 필요할 것 아 같은데 그때 동의를 받았었어요. 어머님이 그냥 예, 보내주시던가요? 그때는 근데 회비도 있었어요. 저희가 100만 원인가 회비도 그때 큰 돈이죠. 89년도에. 겨울에 형이 하는 건설 업체에 이제 노가다를 해서 일을 해서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을 때는요 절대 정상까지 안 간다. 정상까지 아니 안 가고. 안심을 실제로 실제로 솔직히 가짜 도장을 얘기해주세요. 찍기도 해요. 네? 그런 경우 아. 많이 봤어요. 제가 네. 후배들 데리고 다닐 때도 네. 부모님한테 이렇게 허락 받아와 이러면 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냥 찍어 오겠지 도장 받아 오겠어요. 네. 제 아, 몰래 역시나 사진 마찬가지 있을 오는데 거예요. 그렇죠. 예, 떠나고 나서 어떤 후배 같은 경우 떠나고 나서 전화해요. 저 히말라야 왔습니다. 지금 고3 때 그 기억이 생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 히말라야 내가 정말 바라던 그곳에 딱 발을 디뎠을 때 그 첫 느낌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전 느낌요. 아 여기가 바로 지옥이었어요. 내가 5천만 원이나 주고 들어. 지옥이었어요. 히말라야. 지옥? 네. 그렇게 가고 싶어한 곳인데 왜 지옥이라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등산을 시작하면서 꿈이 에베레스트였어요. 근데 막상 그 에베레스트를 가기 위한 한 경로로 이제 8,201m 초유를 갖는 지옥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히말라야를 경험했을 때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저희 세르파가 눈앞에서 죽었어요. 오. 7,200m에서 추락해서 죽었거든요. 그럼 첫 등정 갔었을 네, 적에 실패했던 등정이었죠. 원정이었죠. 다 가면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눈앞에서 봤고 제가 제 나이 또래 친구가 2명 갔어요. 저하고 제 셀파도 친구가. 사고로 인해서 예. 어렸을 때잖아요. 셀파가 어찌됐든 사고로 인해서 이제 죽는 네. 모습, 사람 죽는 모습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좀 산에서. 어렸을 때 좀 마음적으로 충격이 좀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히말라야를 떠났을 거예요. 음흠. 근데 저는 저 역시도 히말라야를 떠났었죠. 그래서 클라이밍에 열중했고 암벽 등반에 국내 어떤 암벽 등반이죠. 그런 등반에 열중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선배들이 뭐 몇 년도에 어디 가는데 같이 갈 생각이 없냐 이렇게 또 해서 그땐 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인간이 가장 위대한 건 고통을 잊는다는 걸 가장 잘한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보통, 명언이 네, 정말 아 이거 산에 가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 참 저거는- 많이 해요. 네, 뭐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럼? 전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토항성 밍폭이라는 곳이 설악산에 있거든요. 네. 350m 정도 되는 겨울에 되면 3단으로 된 얼음이죠. 빙백이 얼어요. 거기서 80m를 로프가 끊어져서 자유 낙하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요. 로프가 끊어져서 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천운이었던 건 이제 2번을 이렇게 바운딩 돼서 떨어졌는데 그 밑에 퉁퉁 튕기면서, 그 밑에 2m 정도 폭신한 눈이 완전 솜처럼 쌓여 있었던 거예요. 아, 그게 눈이 떨어지는 장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너무 다행인 거는 착취를 너무 잘했고 여기만 지금 여기도 흉터 있을 거예요. 뭐 몇 판을 찢어진 거 지금 이외에는 보입니까? 예.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도 아마 아니, 찢어진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예. 네. 네. 그다음에 떨어지면서 팔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부러졌고 왼팔이 골절되고. 예, 골절됐고 다리가 이제 근육이 파열됐죠. 음. 너무나 착취를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눈 속에. 눈 속으로. 예, 예. 정말 기적이었어요. 눈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신 거네요. 거기에 이제 눈의 네. 통로였는데 눈이 이제 쓸려 내려오면서 그쪽으로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녁보다 정말 산을 타고 싶어요, 정말로. 저희 오늘의 핵심 질문이 네, 늘 아니 보면서 근데 그때 제가 네. 정말로 미쳤었어요. 네. 어땠느냐면요. 기부술을 한 상태에서 이제 나무를 가지고 제 손을 메고 후배들하고 같이 그다음 배낭을 다시 치고 짊어지고.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배낭을 안 지면 후배들 또 많이 짐을 져야 되니까 예. 지고 이래가지고 속초에 병원에 가서 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휴일이라가 인턴이 있는 거예요. 네. 맞추지를 못했어요. 오.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라 그러는데 밤에 자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통증 여간에서 때문에? 예, 통증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서 맞추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면 어렸을 때. 그때 다른 데 어디 원정을 가기 위해서 제가 파키스탄에 퍼미션을 내야 될 일이 있어서 파키스탄 대사관에 갔어야 됐어요. 그 대사가 여기에 이제 몇 반을 짚고 이렇게 테이프를 바르고 기부술을 해서 사대 갈 거라고 왔더니만 저보고 그래가지고 어디 히말라야를 가느냐고. 그렇죠. 그래서 당신 지금 어디서 진짜 왔느냐고. 말리셨을 것 같아요.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왔는데 다시 퍼미션을 내려왔다니까 네. 입산 신청을 하러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럼 늘 그렇게 사고의 위험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또 산에 갔다가 다쳐서 장애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네, 없으셨어요? 그게 고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작년에 히말라야 횡단하면서 이제 카야그를 타면서 소홀에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요 근래 한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고민을 가졌던 게 내가 과연 계속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적인 히말라야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동적인 히말라야에 다시 머물릴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아직 제 스스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참 산을 오르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전한 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로 같이 따라가는 편인데, 뒤따라서. 네, 뒤따라서 줄줄 가는 편인데, 특별히 이렇게 산을 오르실 때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을 모험을 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런 좀 프론티어적인 그런 요소를 되게 좋아하죠. 근데 그게 남달라요.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처음으로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발견이거든요. 그건요. 남이 두 번째로 가는 건 재등이잖아요. 발견의 재미가 정말 대단해요. 새로운 길을 예, 개척하는 이제 아까 밤에 산행하는 거 물어봤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난가파르밭이라는 산에서 이제 등반을 할 때 아주 한 그 바위만 한 200m 이상 되는 바위가 있어요. 그럼 달빛에 헤드랜턴을 켜고 혼자 아이젠을 바위에 이렇게 밟으면 찌그덕찌그덕 소리가 나거든요. 아무도 고요해요. 네. 근데 아이젠 소리만 나고 나만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산 전체에 그 어마어마한 산에서 달빛 속에서 나 혼자 헤드랜턴을 켜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은요. 정말 정막 속에서 자기 혼자 움직이는 그 기분, 우주에 나 혼자 거기서 떨어진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세상 속에 나 혼자만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느낌. 온 산을 내가 얻은 거하고 동격이에요. 동격이다. 네. 그런 느낌들이 어디에서 얻을 수 없어요. 아주 만만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산에 가면은 이게 아까 한 달 반, 두 달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밥은 어떻게 해 먹으며 그 음식 쓰레기는 다 어떻게 해요? 거의 다 거기서 해 먹죠. 이제 그 현지에 쿡이 있어요. 그 쿡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요리를 더 잘해요. 우리나라 음식 예, 예, 요리를 우리나라 음식을요. 그만큼 대한민국 예, 사람들이 많이 오죠. 많이 간다는 아. 이야기잖아요. 아주 잘해요. 네. 한국의 쿡들은요. 네. 우리나라 요리사 그쪽 현지인들이 예, 현지인들이죠. 네. 그래서 뭐 오히려 우리가 주문하는 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만은 신선한 것들은 보급되지는 않죠. 이제 거기에 오려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요. 근데 지금은 요즘은 많이 달라요. 요즘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뭐 슈퍼마켓이 생길 정도고, 예, 카페가 생길 정도니까요. 요즘은 뭐 많이 거의 하루에 변했네. 200명 정도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르는 추세니까요. 오. 예, 그렇게 많이 변했죠. 근데 이제 이런 벽등반 한 7,000m 이상, 7,500 이상 올라가면 먹지 않아요. 예, 아예 뭘 안 먹는지 드시나요? 궁금해 안 먹어요. 그냥 수분 어떻게 보면 액체로 된 것 위에는 먹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위액이 생산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모든 피들이 우리가 위가 활동하기 위해서 피가 쏠리잖아요. 혈액 그 예, 위쪽 혈액이 가야 되지. 위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고소가 와요. 오호. 그리고 소화 자체도 안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산에서 한 7,500 이상 가면 거의 안 먹는다고 보면 돼요. 배 안 고파요? 이제 그 베이스 캠프에서 비축한 양으로 우리가 극지 탐험을 가면 지방을 축적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이죠. 최강식과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촐라체를 오르면서 일주일 동안 18kg 정도 감량돼요. 오, 한번 갓 도시는데. 예,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예, 그러니까 그게 보통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정말 정신력이겠군요. 예, 여기 전부 다 지방을 일단 열량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을 태워버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태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이 이렇게 하산을 하고 나면 그냥 흐물흐물해요, 실제로. 뭐 몸의 다이어트 필요한 기운이 분 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가면 금방 다이어트 돼요. 그러면은 네. 내려오셔갖고 지금 몸무게가 막 18kg 정도 빠지신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럼 네. 그 회복할 수 있는 회복 기간도 좀 꽤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회복 기간도 제법 걸려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제법 걸린다는 게 한 15일이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려오면 귀신 들린 듯이 먹기 시작하거든요. 네. 뭐 심지어 뭐 어떤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오면 보통 지금은 직항이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우리가 중간에 방콕을 거쳐왔다고요. 그럼 대원들끼리 이게 뷔페 가잖아요. 뭐 마찬가지겠지만 뷔페에서 돈 주고 나가라 그래요. 아, 너무 많이 네, 너무 보이니까. 많이 먹으니까. 오. 실제로 그래가지고 위에 탈이 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갑자기 드셔서. 예, 이게 네. 이제 뭐냐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뇌의 굶주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히말라야 등반이 극지 탐험에서 뇌의 뇌의 굶주림. 굶주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굶주림이에요. 그게.
내가 이제 컨트롤해서 이게 그만 먹어 배가 부르다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그 극에 따라서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이 뇌가 그걸 너무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컨트롤하지를 못해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옛날에 그 우리가 서울 그 북악산 쪽 인왕산에 그 옛날에 암벽 등반하다가 예. 사고 한번 난 적이 있죠. 예, 예. 많죠. 뭐 요 근래에도 많이 나죠. 아, 그럼 그런 분들도 이렇게 주로 연습생들입니까? 이제 대부분의 어느 정도의 이제 모든 게 마찬가지지 뭐 레벨에 올려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고를 많이 당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은 등반이 너무 보편화되면서 특히나 서울 근교에는 바위들이 되게 거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리지라 그러잖아요, 능선. 바위 능선들이 되게 험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면 너무 네. 어려운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쉽게 거죠. 생각한다. 예,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박경 선생님 이제 암벽 등반가, 예. 특히 이제 거벽 등반가로서 이제 유명하신데 만약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어떤 이야기도 있을까요? 서울에서 사고가 많이 근교에서 많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암벽 등반을 해요. 서로. 그것도 예, 점심 때 한잔 하고 일잔 예. 한 다음에 올라갈 수 없니 올라가니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기처럼요. 네, 내기처럼 해요. 정말로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네, 아 진짜 그렇겠구나. 정말로 그래요. 네. 제가 서울 근교에 가서 너무 놀란 건 사람들이 왜 여기서 경쟁을 하지? 백두대간 안 해보면 산에도 안 간 사람들이에요. 네. 뭐 그런 얘기 많아요. 네. 몇 번 했어? 그럼 몇 번 해야 뭐 네. 좀 산행 좀 한 것 같고 조금 사실은 한다. 한것 예. 같고 그럼 천왕봉 얼마에 올라갔어? 몇 올라가야 된 것 같고 근데 일반인들의 어떤 산행 패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산을 하나의 자신의 어떤 삶의 활력제로 그다음에 어떤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의 장소로 인간하고 같이 자연하고 호흡하는 거지 우리의 등산 문화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렇게 자연과 호흡하는 의미에서 그냥 즐기고 무리하지 않고 신체에 어떤 부담감이 온다면 그건 즐거운 산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그 박정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많은 그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새로운 어떤 그 생각과 네. 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한 산행에 네. 대해서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만만하게 또 한번 질문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산에 가면은 네. 돈이 생깁니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뭔가가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얻는 부분이 얻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네. 예, 산이 다 제게 되니까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사실 도움이 되는 게 없죠. 이번 횡단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천만 원 정도를 미친 것 같은데요. 탐을 하다 보면 이제 펀딩을 하고 돈을 만들고 보면 돈이 남을 때도 있고 돈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만은 지금 뭐 실제로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들이 산악인들이 삶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아는 저하고 같이 산에 다니던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산에서 죽고 만약에 히말라야에서 그럼 그 가족들이 정말 뼈저리게 뱃속에 애가 있고 또 두 딸아들이 있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가정도 보고 했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도 만약에 산에서 내가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 가족들은 저 정도는 되지 않아야지 하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에베레스트를 쭉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자립을 얻기 위해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실제로 우리가 조금 그나마 사회생활을 한다고 산에 다니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산악인들 치고 몇몇 되진 않아요. 되게 힘든 요소죠. 그럼 그렇게 되면 포기해보고 싶다든지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네. 97년도에는 이제 난가파르바 히말라야 등반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 너무 막막했어요. 아 이제 뭐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산이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했던 게 가이드였어요. 할 줄 아는 게 산밖에 없으니까요. 네. 가이드를 한번 해봐야지. 근데 돈이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풀칠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게 돈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되게 재미있었는 게 그때 너무 적은 돈이었지만은 산에 다니면서 제가 뭔가를 통해서 돈이 벌린다는 게 재미있었고 제가 그때 지하에 살 때였는데
지하에 그 방석 밑에 돈을 쫙 깔아놓고 잤어요. 근데 한번 뭐 제주도 비행기 전세 내서 한번 갔다 오면 사람들 데리고 돈 좀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방석 밑에 돈을 깔아놔요. 그래 현금 장사니까. 현금 장사. 근데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런 때였어요. 이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키워왔었지만은 이제 아웃도어도 하기도 했었고, 뭐 요즘 어떻게 보면 주업이 이제 강연이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산을 통해서 먹고 산다는 건 사실은 참 힘든 삶이고요. 네, 제가 사실은 그 대장님이 쓰신 끈이라는 책을 좀 네.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처럼 8손가락을 잃은 지금 진정한 등반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런 구절이 있던데요. 진정한 등반의 의미라는 게 어떤 걸까요, 대장님께는?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보통 사람들은 정상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죽음을 맞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CEO들에게 많은 기업에서 강연을 하면서 왜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정상에 오르냐. 그 의미는 바로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비로소 산 너머에 있는 새로운 산들이 보인다. 이제 촐라체 정상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건 제 미래의 산들이 끊임없이 나열해 있는 거죠. 저건 몇 년도에, 저건 몇 년도에, 저건 몇 년도에. 그제서야 제가 비로소 산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걸 인식했어요. 그랬으면서 제2의 삶에서 제가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만약에 제가 정상에 서서 그 제2의 삶을 통해서 계속 갔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었다고 생각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어느 빙하의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어디 산에 매달려 있거나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저는 그걸 제 위안으로 삼아요. 제 미래의 산들을 향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 아까도 뭐 손을 보면서 늘 느꼈던 게 뭐냐면 졸라체 그때 사고 이후에 예. 이제 더 이상 그럼 거벽 등반은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 이후에 등반도 만만치가 않았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산 너머의 산 정상에서 우리는 새로운 산을 발견한다. 산 너머 산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산이 새로운 삶을 이끌어갔고 새로운 산으로 이끌었던 거죠. 그게 산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히말라야 다녀오셨죠? 예. 끝나지 않아요. 히말라야를 자꾸 가세요. 이번엔 방법이 좀 달랐습니까, 그럼? 네, 저는 이제 제가 한 3년 전이었죠. 3년 전에 이제 다른 방송하고 이렇게 히말라야를 6개월 동안 패러글라이딩으로 2,400km, 실제로 저기 비행한 거는 3,200km 정도를 이제 비행했었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보니까 또 다른 히말라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 물길을 거슬러서 히말라야 사람들을 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 5개월 동안 또 방송진들하고 히말라야를 이제 카약, MTB 스키 뭐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해서 이제 히말라야를 다시 탐험하고 6,600km 정도 탐험하고 돌아온 거죠. 그렇게 많이 가셨어도 또 가면 새롭고 새로운 길이 보이고 이러신가 봐요. 네, 이제 그게 참 항상 원정에서 돌아올 때 그 산은 이렇게 첫 번째 제가 히말라야를 6개월 동안 횡단하고 돌아왔을 때 히말라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6개월 동안 히말라야를 하늘로 횡단한 사람은 없어요. 히말라야 이 세계에서도. 그리고 그 구석구석을 그 기간 동안 탐험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히말라야는 떨어지면 완전 우주니까요. 거기 비행을 하다 떨어지면요. 비행하다 떨어지면 뭔 줄 알아요? 신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요. 거기 있는 분들. 왜 그러냐면 하늘 날아서. 하늘을 나가는 걸 처음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페이스를 처음 본 거고 자기하고 다른 말을 쓰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횡단을 하고 돌아왔을 때 히말라야는 다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봤다고 생각하죠. 근데 히말라야가 돌아오는데 저보고 떡 뒤돌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제 조금 히말라야 알기 시작했다. 아직 멀었다. 네, 아직 멀었다는 거죠. 인생같이요. 예. 참 수많은 걸 봤다고 생각하고 이게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히말라야는 뒤돌아섰는데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다시 알은 거죠. 그래서 비행기에 돌아오면서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가볼까, 내가 봤던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역시 히말라야 횡단이 끝나고 뚝 돌아오는데 히말라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깊이 뭐가 있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건 동적인 거였고 더 내면의 정적인 히말라야를 점차 보기 시작했던 거죠. 또 보고 싶어 한다. 예,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에요. 이제 그 정적인 히말라야를 항상 가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극한의 어떤 목표들을 좀 이루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취감인가요? 아니면 내가 해냈다 이런 마음?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의 학습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굳이 그 길을 갔던 건 가고 있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그 히말라야를 제가 봤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가끔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했던 행위들을 보고 히말라야를 가는 사람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럼 사회에서 힘을 얻어서 그걸 사회에 승화시키는 사람들 정말 저는 놀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삼성 반도체에 강연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끌어가는 수장이 세상에 저를 멘토로 해서 자기 노트북에 제 사진을 깔아놓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얻어. 예, 용기를 얻었고 그 자기 버킷리스트에 3명이 있는데 조용필, 박찬호, 저 첫 버킷리스트로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의 탐험들이 우리의 행위들이 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정말 그런 역할을 그런 때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위안을 삼죠. 정말 가장 기쁜 건 그런 거예요. 제 어떤 삶들, 제 도전들이 이 사회에 성화됐을 때, 선한 영향력을 예, 영향력을 네. 미쳤을 때, 희망이 되고. 예, 예, 네. 그게 어떤 제가 큰 역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삼성이나 기업들, 현대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강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상적으로 우리 계산해 볼 때 제가 그 사람들에게 불어넣었던 에너지로 계산한다면 정말 수조 원의 돈을 그렇죠. 벌어줬다고 예.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정작. 근데 히말라야 학교나 뭐 이런 곳에 지원도 하시고 신발도 지원하고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히말라야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신 거죠? 이제 제가 첫 번째 히말라야 횡단을 한 이후에 돌아와서 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네들에게 뭐 좀 도움이 될 수 없는가.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진주에 제가 히말라야 아트 갤러리라는 갤러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좀 접할 수 있게끔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에 학교에 어떤 지원, 학교의 지원은 왜 하게 됐느냐면요. 그 학교에 새로운 인물이 한 명 탄생하면 그 마을 전체가 바뀌어요. 그 계곡 전체가 바뀌어요. 네. 이 한 명이 교육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는 예, 겁니다. 문화가 바뀌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재 어떤 육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을 지어주는 일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들에게 지원하는 건 포트들은 그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번에 제가 600클레 정도의 등산화를 나눠주고 왔으니까요. 그럼 그 포트가 1인당 몇 명 정도를 거느리냐면요, 가족이 한 10명 정도가 돼요. 네. 자기 동생도 있고 이렇게 대가족이거든요. 이게 그 가족에게 모두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신발 하나를 갖다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네들에게 좀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살아오신 어떤 그 인생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은 예. 과연 내가 지금 살아오던 이 인생, 산을 좋아하고 정말 그 바위를 좋아하고 히말라야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 과연 내가 참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는 삶이다. 후회 본 적 뭐 이런 것 없으십니까, 그럼? 솔직히 저는 이게 일은 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요. 그동안 이제 삶을 비춰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도피자잖아요. 산행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값진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참 그 저희는 성공했네. 그럼요. 우리 그 박정은 선생과의 그 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네. 참 이게 참 만만찮은 세상을 아주 너무 정말. 만만하게 네.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성공을 했던 이야기를 참 듣고 참 산이 주는 그런 의미, 네. 산의 어떤 그 자연과의 대화. 어떤 네. 교감, 네. 또 자연의 어떤 순응한 그런 삶들을 참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동을 받았다는 생각을 들면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설을 만나게 돼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외 활동을 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5월 달부터는 이제 갑자기 날이 더워져서 여름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안에 좀 시원할 때 집에 뒤에 있는 동산이라도 한번 이렇게
다녀오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네. 단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안전에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거 배웠죠. 영국의 한 소설가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암벽 등반과 같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단순할 뿐이다. 암벽 등반보다도 더 만만치 않은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만찮은 세상, 만만해지는 그날까지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